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요. 미국 대선이 지금 격변의 시기에 들어섰는데 트럼프가 떴다가 바이든이 사퇴했다가 해리스가 다시 뜨는데 이거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이내믹하네요. 오전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한다고 했고 그러면서 카멜라 해리스 지금 현직 부통령을 후보로 지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 또 해리스가 만약에 또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예, 그래도 해리스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이었고요. 네네. 또 지금 러닝메이트로 거의 나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바이든과 비슷하게 개인의 캐릭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죠. 네. 바이든은 굉장히 상원 의원을 40년 넘게 한 노정객이고 그에 반해서 이 해리스는 이 인도계의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소수 인종이고 하기 때문에 또 여성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좀 마이너리티 소수자를 상징하는 모습이긴 한데 우리가 또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그런 캐릭터의 대통령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냥 바이든이 해왔던 어떻게 보면 큰 정부죠. 미국의 리버럴들은 굉장히 시장에 맡기기보단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온갖 데 지금 돈을 다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정부, 또 바이든 행정부 때 못했던 증세, 이건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출범했을 때보다 미국의 어떤 정부 부채가 상당히 이제 좀 늘어났기 때문에 예단하긴 힘듭니다만은 바이든의 어떤 정책이 조금 더 진보적인 날을 가지고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저의 사실 분석이라기보다는 감상은 그렇습니다. 예. 진보적인 바이든 정부 같은 색깔을 가질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조금 증세까지도 하면서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책임감 있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워낙 맞습니까? 재정 지출을 많이 썼고요. 그에 비하면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민주당과 같은 리버럴이 할 수 있는 정책인데 저는 조금 바이든 행정부가 비겁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증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실은 그렇게 가시화된 증세 정책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세금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지금 미국 재정의 문제인 것 같고 또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재정 지출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증세에 대해서는 좀 다음 정권에서는 바이든보다는 훨씬 더 좀 진지하고 현안으로 다뤄야 될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배웠는데 그 말씀 중에 왜 미국 증시의 강세장이 꺾이는 어떤 역사적인 시기를 보면 너무 재정이 방만해지고 세상 모든 일에 개입하려고 하고 이런 개입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더라 하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해리스도 바이든처럼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세상을 보라보는 미국의 민주당이 혹시 진보나 리버럴이라 그러면 그들의 정체성에 따르는 일이긴 한데 그에 비하면 저는 조금 비겁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미국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굉장히 좀 비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시기 대공황 이후로 1960년대까지의 시기는 정부가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돌아가는 일반적인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소득세율은 90%가 넘었거든요. 지금 그런 식의 증세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저는 쓰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세금을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 바로 직전 시기까지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였잖아요. TV 토론에서 바이든한테 사실상 승리를 하고 총격 때문에 또 동정표도 얻고 이런 기세를 막 올리고 있었는데 그게 시장에 사실 반응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그런 게 맞습니까?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친환경 주식들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굉장히 좀 금융시장의 경망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를 밝히니까 전체적인 정책에서는 사실 전기차 테슬라에게 우호적이지 않은데 트럼프가 근데 이제 테슬라 주가는 또 며칠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였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인프라 관련 주식들도 좀 올라가고 친환경 주식들은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지난 한 주는 뭐 이것이 얼마나 지속성을 가진 현상일지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위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그게 일각에서는 네. 그냥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실해지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네. 그런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쨌든 정치가 굉장히 경제에 영향을 과거보다 많이 미치는 시기인 건 맞는데요. 네. 2016년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났을 때 이 팀 쿡이라고 하는 그 애플의 CEO가 애플 직원들에게 사내 이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서한을 보면 무슨 독립운동 하는 사람 같아요.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당선이 되니까 사실 실리콘밸리는 약간 좀 그래도 인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팀 쿡의 서한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정치적 불확실성에 노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씩씩하게 잘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4년 동안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게 애플을 비롯한 나스닥입니다. 모든 자산 중에서. 그러네요. 예, 그럼 이제 나스닥이라고 하는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정체성이 뭐 트럼프의 지지자도 아니고요. 캘리포니아는 뭐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일종의 경로 의존성을 갖게 되죠. 직전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데 트럼프가 됐건 아니면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게 됐건 간에 저는 그 이전에 흐르는 흐름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지난 4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 덕도 보고 어쨌든 전 세계에서 기술의 혁신은 그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호불호와는 무관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에 미국의 신정부가 집권할 때 상황을 본다 그러면 저는 주식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트럼프 당선 때보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또 높아졌고요. 경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작년과 올해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어떤 정치인이 당선이 되면 한 달 정도는 그런 어떤 기대를 투영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누가 되더라도 상당히 자산 가격은 높은 상황에서 출발하니까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지난 2년 동안 좀 아주 이상할 정도로 경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좀 유리한 환경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어쩌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후보가 네.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는 그 과정에서 네. FRB는 금리 인하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네.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 행동에 지금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이 네. 트럼프 후보의 그 발언에 영향을 받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9월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출 거다라고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9월 달에 못 낮추게 되면 제 생각엔 그 상황 자체도 어쨌든 금융시장이 낮출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놀랄 것 같고 네. 또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또 부담되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실은 이제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언론은 한국보다는 언론도 굉장히 좀 리버럴 하잖아요. 네네. 뉴욕 타임즈는 뭐 민주당 지지하고 네. 좀 결은 다르지만 뭐 폭스뉴스 같은 데는 그냥 트럼프 지지하고 네. 지금 파월 의장은 당적이 공화당입니다. 네. 당적이 공화당이고 제니 델런 전임 연준 의장은 네. 민주당이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제 나름의 어떤 중립성을 가질 거라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 공화당원인데 그냥 지켜준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연준을 했던 앨런 그린스펀도 뭐 아주 전형적으로 닉슨 행정부 때는 그 공화당 경제 스텝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근데 클린턴 대통령 장기간 할 때도 그냥 중용이 됐기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 민주당인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이 어떤 정치적인 호불호와 또 전문가로서의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분리되어 있었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이제 그런 질서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파월 의장이 혹은 연준이 트럼프의 그런 말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번에 만약에 9월에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의혹과 연준이 가졌던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훼손이 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말처럼 동결을 해버린다면 오히려 FRB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오히려 그 금융시장에 굉장한 혼란을 저는 그 자체가 뭐 네. 트럼프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반하는 거니까 또 자산 가격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 또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의 또 발언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도리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기가 조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요. 네. 원래 기대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낮출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도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뭐 승리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의 물가는 아직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위거든요. 전년 동월비. 중앙은행은 2%가 자기들의 목표치인데요. 그런 거라기보다 이제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가 되니까 거기 견디지 못하는 이제 경제 주체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주고 있는 경제의 좀 압력에 힘을 빼기 위해서 이제 9월에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라고 보면 연준 입장에서 좀 고민이 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동결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참 5만 가지 상상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혹시 그대로 인하를 한다면 그러면 아니 파월은 트럼프를 반대하는 건가? 이런 의심을 또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란 인물이 지난 1기 때부터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간섭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이제 트럼프의 이 말이 굉장히 좀 진중하게 해석이 되기보다는 약간 좀 의례적으로 들리는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는데 그 반도체 주가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주가가 지난주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트럼프 후보의 발언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금리나 늦춰지면 이게 주식시장 타격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도 하고요. 거기 관련성이 없는 겁니까? 어떨까요? 글쎄요. 뭐 주가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저는 주가 자체가 상당히 이제 특히 AI 반도체,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 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긴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뭐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까지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건 1, 2년은 아니고요. 반도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는 수요의 함수가 아니라 공급의 함수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 이게 빅사이클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거의 뭐 틀리지 않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는 이제 수요와는 무관하게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이 9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떨어진 거는 수요의 문제라기보단 공급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반도체 비즈니스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거는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돌려주면 좋은데 이 반도체는 끊임없이 재투자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설비 투자를 합니다. 그럼 반도체 공급이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반도체 단가가 떨어지면서 반도체 기업의 어떤 이익이 타격을 받고 보통은 이제 기업이 사이클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체나 이런 쪽은 실적이 나빠진다 그러더라도 이익이 주는데 반도체는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처럼 아예 적자가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효율이 높아지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부침이 큰데요. 그나마 글로벌 반도체 주가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과거보다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반도체 산업이 과점이 되면서요.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밖에 없거든요. 네. 예전에 이게 10개 됐습니다. 네. 세 개가 그나마 공급 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큰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각 나라들이 반도체 공장을 뭐 일본도 한다 그러고 미국도 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공급이란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무튼 이게 또 정치가 그 산업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이 좀 안정적인 과점적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미국 주도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과거보다는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이든의 칩스법이나 또는 IRA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의 안에 반도체 투자를 많이 받아서 네. 공장을 짓게 만들겠다. 뭐 일종의 내셔널리즘을 이렇게 네. 가지고 온 것이 장기적으로는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반도체 네. 시장 전체가 좀 투자자 관점에서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저는 그럴 수 해석이신가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하겠지만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 있는 공장을 이제 빼면서 미국에 공장 짓는 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 1년 주가 이런 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데 네. 길게 보면은 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급 과잉과 관련된 리스크가 저는 좀 커졌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길게 보면은 이게 많은 업체가 시간이 지나면 시장 원리에 의해서 과점화된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또 시장 구조가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예,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질 수는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과정 구조가 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많았고요. 네네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단지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부도나는 기업들이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에겐 지뢰받치고 근데 그런 걸 거치면서 나름의 좀 이제 안정적인 황금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뭐 그런 도전들이 지금 이제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그런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다 좀 무너지고 합쳐지고 그랬던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지금 상상이 좀 안 됩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그 중국의 화웨이를 공격하듯이 80년대 중반에 일본을 좀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쌓이니까 가장 흑자를 많이 보는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제 엔화 가치를 절상을 시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반도체 미일 반도체 협정이란 걸 맺었는데요. 네. 이건 전 일본 입장에선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었다고 봅니다. 일본 시장에서 미국 반도체의 최저 점유율을 막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공격할 때 화웨이와 비슷하게 화웨이 칩이 적성국 칩인데 통신 인프라 장비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이 우리들을 좀 정보를 가져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화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도 이게 반도체라는 게 미사일에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이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의존도가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본이 80년대 중반에 사실 뭐 미국에게 노라고 하는 나라 하지 못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런 저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일본에게 굉장히 치명상을 줬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기회를 잘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트럼프 후보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바이든이 했던 IRA 같은 건 자기는 네. 폐지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훨씬 더 보호주의적이고 자국 우선주의적일 거란 전망도 있고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참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에서도 약간 트럼프를 좀 이제 극우라고 하기에는 또 적합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트럼프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는 친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저런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는데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친환경 쪽에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때 했던 투자가 약간 좀 매몰 비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조금이 들어가고 이거는 뭐 주라든가 아니면은 정부에서 어느 시점까지 그 내연기관차를 그 좀 이제 바꾸고 하는 정책이 들어가는 건데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환경주의자들의 사기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연기관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또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친환경 쪽은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조금 좀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이런 거는 얼마 전에 외신을 봤더니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 창출 1위가 한국 대기업들이라고 하던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죠. 공장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반도체 공장 짓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의견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고용 효과를 생각하면 크게 손을 대진 않을 것 같긴 하나 뭐 이것 역시도 좀 예단하기 힘든 불확실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좀 타격을 영향을 볼 받지 수도 않을까 있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미중 관계도 훨씬 더 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산업도 영향을 받지 네. 않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미중 관계는 이미 바이든 때 조금 더 격하게 바뀐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트럼프라는 인물에 비해서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조금 이제 우리의 문법으로는 이제 좀 점잖고 약간 대통령의 스테레오타입에 맞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책으로 보면 트럼프는 관세를 이제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교역은 하는데 니네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파는 거는 세금을 더 올릴게라는 게 트럼프 주장인데 바이든의 주장은 훨씬 더 과격했죠. 아예 교역을 못하게 하고 이거는 니네가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 정책이 훨씬 더 저는 과격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뭐 미중 간의 갈등이 장기적인 뭐 이제 패권 경쟁이고 그러면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는 또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조금 가치 외교였죠. 이제 미국이 가진 가치, 동맹국 중시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인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근데 트럼프는 실은 그런 주장은 아직까지 한 적이 없거든요. 아주 경제적으로 관세를 하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미국의 파트너인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도 굉장히 예측 불허의 인물이지만 민주당의 가치 외교가 훨씬 더 중국 공산당에게는 도전적인 이슈였을 것 같아요. 예컨대 뭐 관세를 올려주고 이런 거는 뭐 할 수는 있지만 뭐 인권, 뭐 티벳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그들에게 훨씬 더 도전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미중이 좋아진다라고 저는 뭐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정책의 색깔로 보면 민주당의 가치 외교가 중국에게는 훨씬 더 힘들고 접점을 찾기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지난 일기 때처럼 관세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미중 간의 접점은 더 바이든 때보다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바이든을 이어받을 테니까 또 같은 기조로 간다고 봐야 될 거. 아무래도 민주당은 또 자기들 주장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거는 확실하게 좀 대비되는 지점이네요. 관세 중심으로 관계를 가져가고 자국이익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트럼프와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가치를 중시하고 동맹을 중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네요. 조금 결이 그래도 좀 뭐 제가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도 트럼프라는 인물을 제가 좀 예측하기 힘들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는 정도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 2기가 왔을 때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만약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뭐 관세 중심으로 미중 관계가 풀리고 가치보다는 자국이익 뭐 이런 것들 중시하게 미국이 이렇게 바뀌어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지금 한국은 저는 뭐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 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경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규칙을 만드는 미국.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스티브 잡스처럼 이 정말 사회성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변이를 만드는 쪽이 있고 또 한중일은 이거를 그냥 잘 만들어내는 이런 쪽의 어떤 밸류 체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한중일이 하던 것도 중요한 건 내가 할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크게 이제 미국이 잘 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보는 것이,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기업이 대만의 TSMC입니다. 네. 2년 전에 그 피닉스에 공장을 준공했는데요. 2년 전에 공장을 이제 처음에 건설할 때는 2024년에 완공, 그리고 2024년 하반기부터 물건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건설이 잘 안 되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이 없답니다. 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를 뭐 우리가 미국과의 미국은 이제 공장을 지어 가지고 오는 걸 뭐 리쇼어링 이렇게 하는데, 뭐 미국과 만약에 프렌드 쇼어링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 쪽에 붙어서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한 10년 정도는 뭐 한국이 할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제조업에서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한국 경제는 트럼프나 이런 거만 할 때가 아니고 수출과 내수의 이 불균형이 너무 큽니다. 네. 올해 지금 경기 자체는 작년보다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수출만 좋아지고 내수 쪽은 뭐 아주 빈판이다 보니까 한국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보면서 그 나라 경제를 얘기하지만 성장률의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내수가 계속 안 좋으니까요. 민간 소비,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또 돈이 계속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지금도 다시 집값이 뛸 거다라고 하는 누구에게는 기대감, 누구에게는 공포감이 있는데요. 경제적 자원이 부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동산을 내가 좋은 가격에 잘 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돈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이, 집값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차익을 가지고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되더라도 한국은 뭐 또 미중 간의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중국이 막 올라오는 거를 또 미국이 막아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은, 제조업의 경쟁력은 뭐 그래도 그럭저럭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 트럼프 이런 거 상관없이 내수의 문제가 이거는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내수를 풀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일단 저는 부동산의 경제적 자원이 가는 거는 이건 집값은 떨어져도 문제고 올라가도 문제고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긴 한데, 부동산 쪽으로 일단 돈이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른 쪽으로 돈이 좀 흘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집을 사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영업도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는 거라서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구조가 저는 직관적으로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미국은 아이디어를 주는 역할을 세계 경제에서 해왔다면 한중일이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손발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디어가 너무 어디로 이상한 데로 튀어나가지 않게 이렇게 좀 중화하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해왔다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미국은 사실 튀는 사람이 인정받는 건데 한국은 튀는 사람이 왕따가 되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우리 기업들이 많이 했던 식스 시그마라는 거 있었잖아요. 불량률을 잡는 거예요. 미국은 10번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100번 중에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되는 그런 경제 구조로 이제 가왔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냉소적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 제조업 잘했던 나라들, 그렇게 잘하는 나라들 별로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뭔가 그런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안온한 판이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좋건 나쁘건 간에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생긴 부를 우리 내수 경제 안에 돌게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라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낙수 효과라는 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수출 기업이 잘 되는 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것과 내수는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보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그게 뭐 낙수효과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정치하고 경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실제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와 이
바이든의 후계자인 해리스가 됐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또는 민주당과 트럼프 사이에 방향성이 다른 부분은 있는 거죠. 아까 두 가지 네, 말씀해 네. 주신 게 이제 재정 문제하고 네, 기후 예, 문제 환경의 관련해서 문제? 말씀을 네.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각각 우리한테 주는 임팩트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뭐 한국도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배터리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쪽은 뭐 사실 산업이 바뀌면 10년 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들에겐 상당히 좀 도전적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달러 가치라든가 환율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증세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진짜 세금을 깎아줬을 때 미국의 달러 가치가 괜찮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논의가 되는 걸 보면 트럼프는 소득세는 자기가 2016년 선거에서 이겼을 때 내려줬고 근데 이게 2025년에 일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26년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를 이제 영구적 인하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할 것 같고요. 또 법인세도 많이 낮춰주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 미국을 보면 공화당이 그 미국의 친기업적인 어떤 기업들을 지지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다 실리콘밸리에 있고 그들은 이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뭐 전통 올드 인더스트리에 속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빅테크나 실리콘밸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저는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거둔다 그러면은 뭐 미국이 어느 정도는 좀 재정이나 이런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법인세까지 낮춰준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민주당은 증세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트럼프는 감세를 지금처럼 한다 그러면 미국 경제에 큰 도전이 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로 나타난 건 달러 가치 하락으로 저는 나타나는 달러 걸까요? 가치 하락으로 나타나고 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달러가 약해지면서 네네.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면 높은 이자를 요구할 테고요.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핫해서 궁금한데요. 네. 비트코인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친코인 대통령 뭐 이런 예. 친크립토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네. 막 아니 그 코인도 사실 거래 수단이고 화폐 비슷한 거다 이런 발언도 하고 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선 많이들 관심이 치솟은 저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가상화폐라는 도전이 기존의 화폐를 찍어내는 사람들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서 저는 가상화폐가 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법화를 만들어낸 찍어내는 건 이제 연방준비제도지만 대통령이 그런 스탠스를 가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가상화폐 쪽에서는 조금 뭐 좋은 물론 네. 가상화폐가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장을 반영한 것도 아니라서 그런 스토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뭐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간 게 트럼프 당선되면 아주 좀 비합리적인 반응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잘 충분히 예,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또는 해리스 대통령 당선 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그게 투자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두 가지 재정 문제하고 이 기후 문제를 비롯한 이 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한 태도 요거 두 가지를 좀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